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죠.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K-팝을 녹여낸 독특한 애니메이션으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애니메이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자 국내 증시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수록곡들이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K-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국내 엔터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적인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빠르고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됐는데요.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네요. 네, 오늘 상호관세 발효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긴장을 했었죠. 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일단 미국의 상호관세는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7일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는 한 3시간 전쯤이 되겠군요. 오후 1시 1분을 이제 기점으로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제 상호관세 발효 DDA를 맞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2% 상승하면서 3227.68을 기록했습니다. 3200선 오늘 회복을 하게 됐고요. 네. 코스닥은 0.29% 2.32포인트가 오른 805.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도 오늘은 기관이 좀 매수세를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늘 2%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는 애플과의 차기 칩 공동 개발 또 생산에 관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였고요. 7만 원 선을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7만 전자가 됐네요. 네, 다시. 그렇습니다. 해당 칩이 이제 지금 추정으로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이미지 센서로 추정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테슬라에서 23조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이제 애플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그 위탁 생산 부분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밖에 오늘 이 관세 협상안에 포함된 조선협력 프로젝트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들은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반대로 의약품 관세 우려를 반영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내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대상으로 예고한 게 반도체와 의약품인데 네. 반도체 관세율로 100%를 예고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숫자가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백악관에서 애플의 투자 계획 발표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만약에 미국의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제조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임을 여실히 또 보여준 것이죠.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에 관련한 최종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는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이잖아요. 네.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겠는데요. 그렇죠. 100%라는 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는 가격이 2배가 된다는 그렇죠. 딱 뜻이잖아요. 네. 정말로 무지막지한 관세 장벽인 셈이죠. 더욱이 이제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미 수출 품목 중에 이어서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 달러, 14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수출에 대한 것만이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봐야 돼요.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이 되거나 예를 들면 반도체가 들어간 가공 제품들도 다 관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 등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가전제품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들이 수출돼서 최종 완제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차, 3차 관세 장벽에 우리 한국산 반도체 제품들이 막히게 되는 네네. 거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세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에 따라서 충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도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최애국 대우라는 거는 무역 상대국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무역 조건을 동일하게 다른 나라에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관세로 대입을 해보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럽에 15%의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도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도 15% 선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에 현재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통상교섭 본부장이 최애국 대우를 반도체 부분에서도 약속받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부과 시점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조건으로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관세도 역시 생산 시설을 지금 미국으로 이전해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생산 시설도 이전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관세 자체가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미국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든 그런 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그냥. 자, 정부가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이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방 소비 활성화 방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쿠폰 이 발급과 함께 후속 대책으로서 이런 지방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 후속 조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 소비를 하면 각종 혜택을 주게 되는 방식을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휴가철이랑 잘 맞물리는 것 같은데. 네, 딱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네. 우선 지방에서 관광을 하거나 소비한 이들에게 대형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만약에 5만 원 이상 소비를 할 경우에는요. 추첨을 통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는데 이 금액이 꽤 큽니다. 1등 10명에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크다. 네, 지급하기로 크네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한 관광객 중에서 역시 추첨을 통해서 100만 원 상당의 지역 관광 숙박 음식 이용권을 지급하고요. 이것도 역시 통큰데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 지역에서 만약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 기간을 확대해주고 환급률도 기존 10%에서 20%로 2배 상향을 합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전시나 공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최대 10차
입장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고요. 각종 축제에도 활성화 방안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동행 축제나 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대규모 할인 행사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 업체를 확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고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한 달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비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소비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추세 속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비 회복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3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지만 6대 광역시는 6포인트, 기타 지역은 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네. 지방의 소비를 좀 진작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다음 달 말부터입니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6허라고도 하죠. 예. 6허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입국하는 데 있어서 신속 심사,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로 최근에 늘고 있는 방한 관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252만 6,800여 명입니다. 작년보다 14%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면 거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로 오는 관광객들보다 구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업계는 무비자 이 혜택이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국경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올 가을에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절은 언제예요? 네, 10월 1일, 10월 초입니다. 네. 자,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예, 오늘은 대신해서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헌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캐데헌 열풍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요? 애니메이션이지만 나이 불문 남녀노소 한번 보면 뭐 구분 없이 그냥 푹 빠지던데요. 아이들은 뭐 계속 틀어달라고 조른답니다. 그런데 캐데헌 열풍이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넷플릭스 흥행 실적을 보면 40여 개 나라에서 1위를 달성했고요. 영화 수록곡들은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K-팝 한국적인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역으로 해외 콘텐츠가 국내 증시까지 들썩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K-팝이 각국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엔터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셨어요? 캐데헌? 네, 한 4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재밌던가요? 재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하고 보통 N차 관람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네. 몇 살인데요? 중1 초5입니다. 네. 아주 좋아하는 나이로군요. 네, 딱 좋아할 나이죠. 예, 이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 국내는 물론이고요. 외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 영화가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인데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소재 자체는 약간 생소할 수 있죠. 뭐 퇴마, 뭐 귀마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네. 그런 퇴마를 하기 위해서 뭐 노래와 춤으로 뭔가 이제 에너지를 그 혼문이라는
결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이 어떤 목적이거든요. 이 주인공들의. 근데 그 요소 중에서 뭐 그래픽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재미난 요소들이 많지만 일단 노래가 좋아요. 네. 그 케이팝스러운 노래들이 한 삽입곡만 하더라도 한 8, 9곡 정도 되는데요. 그럼 평균적으로 10분마다 노래가 하나씩 나온다는 겁니다. 지루해질 틈이 일단 없고 예. 소재가 독특하면서도 또 케이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재. 뭐 여기서 우리들이라 하면 이제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케이팝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흥행의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테마라는 소재를 네.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대중적이지가 않은데 사실 테마들은 약간 공포스럽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도 네네.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 불문, 남녀노소 불문 네. 전체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네. 그 가장 그 이제 악마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보스인 그 귀마라고 불리는 캐릭터는 상당히 좀 추하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데몬 헌터스잖아요. 데몬 이제 마물을 잡는 헌터스가 있는 거고 헌터스는 당연히 이제 여자 주인공 3명 뭐 당연히 이제 케이팝 걸그룹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뭐 예쁘고 멋지고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물들 중에서 5인조 보이그룹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는 마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케이팝 보이그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5인조 보이그룹이 되게 잘생겼어요. 일단 다리도 길겠군요. 네, 역할이 나쁜 역할인데 네.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 5인조 보이그룹의 리더격인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결국 착한 쪽으로 바뀌거든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 악했던 캐릭터가 나중에 착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잘생긴 케이팝 보이그룹과 또 예쁘고 멋진 이제 케이팝 걸그룹이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빠져든 빠져든 게 아닐까. 스토리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캐릭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네. 오늘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 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략적으로 잘 만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네네. 반전이 있어요 여기.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만든 작품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죠. 미국인이죠. 네. 엄밀하게 이제 미국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미국인보다는 관심도가 현저히 높은 상태였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넷플릭스의 자본과 또 한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획력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예. 표면적으로는 제작사는 또 소니예요. 소니는 이제 미국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이제 일본계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니 픽처스 그리고 넷플릭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작가 및 PD 집단 기획 요게 이제 사실 결합이 돼 있고 순수하게 어떤 소재만 케이팝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의 자본력이나 인력이 투입된 부분은 없지는 않아요. 네. 노래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뭐 핫백 차트를 휩쓸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들의 주제곡 및 삽입곡들의 경우 작업을 한 이제 작곡가들이 한국인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케이팝의 또 위상을 네. 한 번 더 좀 강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모셔다 놓고 문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제 경제쇼에 네. 맞게끔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자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이제 캐대어 나리에 빠지면서 예. 캐대한 열풍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데 네. 실제 영향이나 주목을 받는 분야가 있을까요? 어떤 일단 분야일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네.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팝의 저변이 장기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큰 부분이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흥행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 중에서도 흥행 역대 5위 안에 들거든요. 예. 예, 그 실사 영화 보통 넷플릭스 한번 제작하는데 뭐 2천억, 3천억씩 씁니다. 근데 그거에 뭐 대비 현저하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케이팝 인기가
늘어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터 4사, 엔터 업종에 관련된 대표 종목인 이제 4대 기업 이쪽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K-팝과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K-팝의 팬덤 플랫폼, K-팝의 팬층이 넓어지면서 이 팬덤을 관리하는 플랫폼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두루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수록곡들 대부분이 그 유수의 해외 네. 차트에서 이제 최상위권에 네. 오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끔 네. 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네. 좀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연초부터 보면은 1분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2분기 들어서 이제 뭐 하이브의 이제 뭐 방시혁 의장 이슈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어제부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시작이 됐는데 실적이 막상 발표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음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된 랠리의 출발점부터 본다면 빠진 주가도 여전히 한 30-40%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70-80% 주가가 올랐다가 한 20% 정도 조정받은 그런 국면이어서 아주 최근만 보면은 주가 빠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영향을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순 네. 영향을 받고 있긴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K-팝 데몬 헌터스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엔터주가 네.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부분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업종과 관련된 이제 매기라고 하죠. 매수의 어떤 기운들이 실제로 이제 매수 수요들이 뭐 평균 비례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K-팝 데몬 헌터스에 있는 삽입곡들이 빌보드 핫백에 뭐 5위 안에 진입했다. 이 이슈만 본다면 이걸로 엔터사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주가 좀 한번 추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추이는 일단 이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네. 2분기 실적 우려로 쭉 조정을 받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하이브와 S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이브가 오늘 주가가 7%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우려와 다르게 잘 나와주면서 다시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네.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경은 부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리스크가 이제 최근 한두 달 동안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결국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방시혁 의장과 주식회사 하이브를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따라서 방시혁 의장이 개인으로서 사법 처리를 정말로 받아야 될 어떤 처지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어떤 류의 액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방시혁 의장이 한시적으로라도 이사회 의장에서는 물러나 있는 그런 액션을, 그런 결정을, 그런 용단을 내린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시혁 의장이 아티스트 레이블단에서 적극적으로 컨텐츠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팀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의장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준다면 물론 최대 주주로서는 남아있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사실 주식회사 하이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네. 즉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요소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앞서서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2분기 때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불일치가 일어났을까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네. 2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4월, 5월, 6월이 끝나게 되면 보통 실적은 6월 30일에 끝난 실적을 지금처럼 8월 초는 돼야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6월 1일,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는 2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하는 시기죠. 그럼 그때 이제 6월, 7월 구간에서 특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안 좋은 상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뭐 이제 그러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2분기 실제로 음반 판매 시장,
매 주마다 음반 판매량 집계가 됩니다. 네. 공표가 되는데 음반 판매 시장을 봤더니 2분기 숫자가 시장이 10% 빠졌더라. 하이브 판매량도 한 10% 초반 정도 빠진 것 같더라. 음반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공연이 조금 늘어난다고 한들 공연이 10%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10% 빠지고 10% 올랐으니까 BEP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그럼 실적 성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음반은 10% 빠진 게 맞는데 공연이 BTS의 J-Hope 공연이 대거 들어오면서 네. 2분기에 그 평균 티켓 가격이 BTS 쪽은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객수 우리가 인원으로 봤을 때는 10% 는 게 맞았는데 실제로 매출로 열어보니까 30%가 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도의 지금 분기가 예약이 된 게 3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이 공연이라는 거는요. 네. 대관이라는 특성상 3-4달 전에 미리 공연장을 잡지 않으면 공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미리 공연을 잡아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3-4달 뒤는 굉장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미리 발표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3분기 공연 시장은 대략적으로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시장 기준으로 약 50%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성장률이 나오고 특히 하이브는 작년도의 동기간,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 공연 모객 수가 120% 증가합니다. 즉 2.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에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공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MD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일부를 온라인 생중계하잖아요. 네. 그게 콘텐츠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공연 MD 콘텐츠 라이센싱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연 쪽의 성장세가 사실은 음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자입니다. 네. 실적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 역대급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가는 흐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보는 가장 큰 근거가 3분기 공연 시장 화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한한령이 네.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쯤 해제될 건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한한령이 정말로 해제됐을 때 실질적으로 엔터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10% 내외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대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왜 그러냐면 과거 한한령이 발동되기 전 2016년도에는 K-팝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죠. 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존재가 너무나도 비중이 컸어요. 많이 기댔죠. 예, 20% 25% 네. 일단은 비중이 너무 컸어요.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호주도 있고 남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다시 원활하게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적은 약 10% 수준 정도. 물론 10% 크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나 이런 쪽을 생각했을 때는 한한령이 되고 안 되고가 너무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익이 2배가 될 거냐 안 늘 거냐 이건데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0% 더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한령이 만에 하나 이번에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이 늘어나는 점유율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익의 증가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기획사들로 자금을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략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겠으나 네. 큰 틀에서 K-팝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상당히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캐대언으로 영국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오피셜 싱글 톱백 차트에 올랐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가 K-팝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근데 K-팝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이 캐대헌, 그 네. BTS 컴백 요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항상 뭐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예.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K-팝 데몬 헌터스로 다시 한번 이제 K-팝의 서구권 붐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또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블랙핑크나 이런 방탄소년단보다 늦게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미국과 유럽의 그 경기장급 공연장, 회당 5만 명, 6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급 공연장을 가득 채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까마득한 옛날인 2019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풋볼 경기장에서 공연을 깃발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K-팝의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침공이 네.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죠. 따라서 내년도에 딱 마침 이제 2019년 약 한 7년 만에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 및 대규모 월드 투어를 돌거든요. 다시 한번 K-팝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이브 상황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데 네. SM이나 JYP, 네. YG의 실적이나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JYP, YG, SM 모두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아요. 왜냐면 JY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이브 다음으로 전 JYP를 좋게 보는데요. 네. JYP가 3분기에 스트레이키즈의 유럽 투어, 트와이스 월드 투어, 그리고 데이식스가 대규모 또 3차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음반에 강합니다. 음반, 뮤비 그리고 MD로 이어지는 쪽이 이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유들로 인해서 음반 그리고 MD 이쪽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좋고요. 아티스트 컴백이 SM이 제일 많아요. 네. 예, 그만큼 촘촘하게 아티스트의 가동률을 많이 높여가는 게 SM. 그리고 YG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7월부터 시작되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 실적은 잠잠했어요. 주가는 선반영 됐지만 실적은 비교적 잠잠했거든요. 잔잔하게 가다가 이번 3분기부터 이제 완전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가 YG 실적의 가장 피크를 찍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예. 3분기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 네. 이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물꼬를 틀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특히 SM, YG, 하이브, JYP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좀 적지만 나머지 세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더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호재만 좀 겹겹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터 쪽은. 지금 이제 호재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투자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투자 전략 한번 냉정하게 한번 냉정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주가 못 갔죠. 따라서 지금 사셔도 된다. 네. 들고 계셔서 더 사셔도 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신규 매수가 가능한 지금 멀티플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이 하이브랑 JYP입니다. 이 두 종목은 지금 사셔도 된다. 이거 만약에 이제 YG나 SM 이 경우에는 YG는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신규 매수보다는 들고 계셨으면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YG는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도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는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의 결과를 잘 팔로우 하신 다음에 만에 하나 한한령 해제가 되면 당연히 계속 보유. 한한령 해제가 이번에도 좀 고배를 마신다. 그러면은 일단 SM의 비중을 JYP나 하이브처럼 미국 유럽에 강한 엔터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그 10월 말과 12월 말에 있을 그 주요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 종목 간의 스위치 그 어떤 교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다만 큰 틀에서는 하이브와 JYP를 중심으로 신규 매수 즉 비중 0이시더라도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견해입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었습니다. 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8월 본격적인 휴가철에 발맞춰 부동산 시장도 휴가 중이네요. 네, 주간 주택 시장 동향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이제 휴가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손님들도 없고 매수 문의도 없고 부동산 사장님도 휴가나 갔다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문 닫은 부동산들도 꽤 있습니다. 휴가를 부동산들 네. 많이 있는데 네. 8월 1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통계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난주가 0.12%였거든요. 대책 발표 전에 6.27 대책 발표 전에 0.43%에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네.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번 주는 0.14%, 0.02%포인트 살짝이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6.27 대책의 약발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심리 효과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서초구는 0.21%에서 0.16%고요. 강남은 0.11에서 0.15%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주 정도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주 흐름이 계속 반등으로 나타난다면 6.27 대책의 심리 효과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했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흐름은 좀 살짝 좀 달라졌다라는데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경기나 인천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요? 네. 항상 지방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3 계속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0.02%, 인천은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기 지역들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책 발표 전이나 후나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대출 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입주율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 입주를 해야 하는 개인들도 문제지만은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도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입주를 하지 못한다는 건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내 잔금 못 치네? 어떡하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큰 문제긴 해요. 개인으로서는 네, 큰 문제죠. 그쵸. 큰 문제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 해놓고 네. 이제 한마디로 음식 다 팔아놓고 이제 돈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입주를 해야만 잔금을 치고 그 잔금을 받아야만 PF 대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입주가 안 되면은 잔금이 안 들어오게 되고 PF 대출 상환은 못 하는데 PF 대출 이자는 또 계속 내야 됩니다. 내야죠. 예. 금융권들이 입주 못 하셨어요. 우리 안 받을게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왜 입주를 이렇게 안 할까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6.27 대책 발표가 됐는데 일단 6억까지 대출 제한 규제가 들어갔고요. 예.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주할 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잔금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이죠, 그게. 세입자한테 전세금 예. 받아가지고 내가 잔금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입주할 때 세입자한테 잔금을 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려고 하면 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많은 세입자가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현금으로 다 내는 세입자가 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를 못 구하고 현금 많은 세입자를 구하려다 보니까 주인들은 또 반전세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메이플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세 가격이 대책 발표 전에 한 17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14억 5천까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들은 미분양 문제도 머리가 아픈데 완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금을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고요. 내버려두게 되면 건설업계 위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완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이하는 아주 새로운 경우가 나타난 거네요. 그런죠. 이게 또 정책적인 위기라고 해야 되겠죠. 네. 원래 없던 위기인데 네. 집값 잡으려고 집값 안정시키려고 나온 규제가 또 엉뚱한데 불똥이 튀어서 건설업계한테도 지금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서울의 2030 세대 20대 30대 무주택자들이 많이 매수한 지역이 송파구고 증가율을 보면 서대문구라고 하던데 자 20대 30대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20대 30대 중에서 뭐 돈이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아예 못 사는 거고요. 이제 내 집 마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긴 사야겠는데 송파구하고 이제 서대문구가 이제 두 군데가 상승률도 높고요.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승률도 한 44%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왜 늘어났냐라고 본다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35개나 되고요. 재개발 구역은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마디로 기대감,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기는 한데 서초구 강남구 들어가기에는 돈이 부족하신 또 자금 여력이 되시는 젊은 분들이 들어가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입주 한 10년 언저리 된 아파트들 가격이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하거든요. 전용 84가. 네. 전용 59는 좀 더 낮겠죠. 한 7억에서 한 11억 사이 정도 하는데 강남 3구, 용산구나 마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부족해요. 안 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불안하시고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 살까 하면 서대문구 입지가 이제 마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마포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포는 못 들어가고 서대문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지금 서대문구도 규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거래량이 가재울이나 DMC 주변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서대문에 가재울에 거주하시는 분 제가 어제 만나서 안 그래도 이 얘기 좀 했었거든요. 네네. 자기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최근에 이사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좀 빈번하게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들 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대출 규제를 피해서 자금력이 되시는 이런 지역들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출 규제 유효 기간에 대해서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일반 민간 기관에서 발표했으면 네. 아니 이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발표된 곳이 주택산업연구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완전한 공공기관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완전한 민간기관도 아니고요. 반민간 반공공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서 발표했냐면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어디에서? 주체가 어디냐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네요. 의원실 여당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 내용이 뭐냐면 그냥 6개월 6.27 대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3개월에서 6개월이냐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비해서 연평균 착공 물량이 21만 가구씩 감소를 해서 윤석열 정부 때 63만 가구 정도 공급 부족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또 외국인들 또 최근에 많이 집을 또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얘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규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규제를 많이 했는데 강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효과를 보게 되면 길어야 6개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심리 효과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6.27 대책이 유효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시작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번 주 통계 보니까 심리 효과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다라고. 한 달 같이 지났는데 말이죠. 한 달 같지 않습니까요? 네. 3개월 지나면 우리 심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왠지 부모님 말도 좀 듣는 것 같고 약간 겁을 먹다가 바짝 긴장하죠. 바짝 긴장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잔소리 여러 번 하게 되면
아휴 부모님 또 이러시는구나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3개월, 6개월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겠다. 공공, 민간 공급을 많이 늘려야겠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좀 과연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잔금 대출 완화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 과도하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문제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는 좀 풀어주고 공급을 좀 늘려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은 어떤 것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요. 대책 발표가 처음에는 한 8월 초 정도 발표가 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8월 초 지금 다 지나갔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8월 말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가 대통령께서도 이제 맛보기다. 우리 준비한 거 많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 알맹이가 없다. 공급 대책이 시장 수요자들이 이거 뭐야. 기다렸는데 별거 없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또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실망도 클 테고요. 실망이 크죠. 예. 실망이 크게 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차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차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나오는 내용은 LH가 이제 개혁을 해서 우리 택지 같은 경우 LH가 택지 개발을 하고 건설사들한테 분양을 하고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LH가 직접 시행을 해서 공급 물량을 빨리 저렴하게 많이 공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지방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과잉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5극 3특 지방을 거점 도시화 해가지고 법을 규제를 좀 풀어서 지방에 대한 권한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공공아파트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좀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3기 신도시 일정도 단축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우리 브랜드 아파트들 좋은 양질의 아파트들이 공급될 수 있는 안을 준비를 해야만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많은 고민,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콕 찍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전해 주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 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LH. 네. LH가 땅당 사지 마라. 3.3제곱미터당 평당 500만 원 정도 분양을 개발을 해가지고 왜 건설사들한테 1,000만 원에 분양을 해서 니들이 많은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다 보니 분양가도 올라가고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한마디로 LH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좀 많이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어요. 로또 분양을 얘기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1977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주변 시세 대비 한 60에서 80% 정도로 낮게 낮춥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나 공공 택지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을 해주게 되면 로또잖아요. 주변 시세가 10억이면은 6억에서 7억 정도의 분양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해볼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내 친구가 그렇죠. 한대요. 네. 나도 해야겠다. 나도 자격되잖아. 무주택인데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당첨돼야 되는 분들이 당첨이 되지 않고 5,000대 1, 10,000대 1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지? 주택시장이 움직이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떨어지신 분은 나 그냥 주변에 아파트라도 살련다. 매매 수요로 이어지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분양가를 내리는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방안,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이제 후속 대책에 좀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은 어떤 그림으로 나오게 될지 좀 주로 예측 좀 해봐 공공이 좀 주실래요? 주도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개발 이익에 대해서 공공이 주체적으로 좀 환수하는 방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채권 입찰제도 도입이 되고 LH가 직접 시행
또 시공을 많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우리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 시장 수요자들이 돈을 조금 내고 나중에 차츰차츰 지분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 결국에는 공공이 주도해서 많은 공급 물량을 내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8월 말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희수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